목적과 역할에 따라 크기도 종류도 다양한 해군의 함정들. 다양한 이 함정들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리나라 해군 함정 명칭을 부여하는 데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구축함과 잠수함에는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영웅의 이름을 붙인다. 세종대왕함, 장보고함이 대표적이다. 호위함에는 도나 광역시 그리고 도청 소재지 이름을 붙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함과 서울함 등이 있다. 가장 규모가 작은 고속정에는 따로 개별적인 함정 이름은 없이 함정 전체를 참술이라 부르고 선체 번호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유도탄을 장착한 고속함에는 윤영하함처럼 해군 창설 이후 각종 전투나 해전에서 귀감이 되었던 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함정에는 함 이름뿐 아니라 함 번호도 각각 부여된다. 구축함과 호위함에는 900번대, 초계함은 700번대, 고속정은 200에서 300번대 숫자를 사용한다. 국산 함정 개발을 시작한 이후 이례적으로 24척이나 양산된 포항급 초계함. 그중 포항함의 함정 번호는 PCC 756으로 끝자리가 1번이 아니라 6번이다. 앞선 동해급과는 선형과 크기 등이 확실히 구분되는 새로운 모델이지만 동시대에 개발된 초기함인 만큼 함 번호는 동해급에 이어붙인 것. 동해급은 전통적으로 해군이 터부시하는 4번을 빼고 1번함부터 5번함까지 총 4척이 건조됐고, 포항급은 그 뒤를 이어 PCC 756부터 PCC 785까지 총 24척이 건조된 것이다. 30여 년간 연안 경비를 담당하는 초계의 임무를 다하고 서서히 퇴역하고 있는 포항급 초계함. 대한민국 함정 자주 독립사의 새로운 장을 연 초계함 개발사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초의 국산 초계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해군의 다양한 함정 건조에 참여해 오신 함정 개발 전문가이시죠. 심희섭 제독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심희섭입니다. 포항함을 비롯해 다양한 전투함에 근무하셨던 김인주 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주입니다. 초계함의 설계와 건조에 직접 참여하셨던 홍영호 감독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계함을 포함해 다양한 수상함의 건조 감독관으로 활약하셨던 분이시죠. 정광훈 감독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광훈입니다. 네, 김인주 함장님, 네.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시면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의 이제 이 해양을 든든하게 이제 지켜오셨는데요. 우리나라 해양 안보 특성상 이 초계함마저도 이제 30인 대구수 좀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근무하는 승조원들의 피로감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 전에 갖고 있던 우리 함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쾌적함이 있죠. 충분한. 있는데도 어떤 때 보면 파도가 굉장히 세지면 부득이하게 스피드를 좀 올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3주까지 이렇게 경계 임무를 하는데 기름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줄이면 그 신 스테빌라이저에 그 무리가 가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움직여줘야 하니까. 그때 또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생각해가지고 볼 때 전반적으로 그 좋은 배지만은 그 운영형에 따라서 한계점이 있다. 그런 거 하면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 실내 그 격실 거기서 커피를 끓였어 우리가. 그 원두 커피를 막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배도록 그 침실 거기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한 번은 그 뭐 전 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 배는 어떻게 들어오면 미국 배 냄새가 난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함장이 맨날 미국 출장 많이 가고 뭐 그 유학 갔다 오더니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 그게 아닙니다. 이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지금까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커피를 끓여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커피 냄새가 배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이제 함정이 또 커지면 커질수록 더 쾌적한 공간이 될 거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했지만 또 그 나름에 있어서의 또 승조원들의 이 업무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고단하게 지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세동님, 이제 포항함이 이제 단계를 살펴보니까요, 이 정기 또 중기, 후기 단계별로 이 양산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단계별로 진행된 것이 어떤 의미이고 실질적으로 이 단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뭐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런 개념은 사실 뭐 해군에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해군에서는 함정을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이제 건조 계약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양산을 하는데 뒤에 양산하는 함정을 후속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를 이제 처음에 만든 걸 1차, 그다음에 2차,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수별로 해가지고 이제 건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부르고요. 따라서 이제 초기함을 그 구분할 때 동해급 4척이 1차고 그다음에 포항급 4척이 2차고 다음에 이제 몇 척이 뭐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매 차수별로 뭐 똑같이 하는 것, 똑같이 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기술적인 그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해양 안보 상황도 계속 바뀌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탑재 무기 체계나 또 센서를 갖다 향상시켜 가지고 뭐 그런 전반적인 이제 개선적을 반영하는 것이 이 함정 건조의 그 기본 절차입니다.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것은 무장의 버전에 따라 그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전기는 초기 1차선입니다. 초기함으로는 전체로 이제 2차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내적으로 함교 후부에 엑소셋 미사일 2기를 탑재한 그 함정이고요. 그리고 이 1차선은 뭐냐면 주포가 함수의 76mm 그 자동포 1문이고 부포는 30mm 엠머슨 그 2연장 자동포가 함수 5완데커고 그다음에 함미에 설치되어 있죠. 중기는 그 2차선이죠. 초기함으로는 이제 3차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 내척으로 엑소셋 미사일은 없고 대신 그 자리에다가 부포로 40mm 불에다 그 이연장 포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함미에는 부포 30mm를 갖다가 함수포와 같은 76mm로 이 자동포 76mm 자동포로 대체해 가지고 화력을 보강하고 함수 5완갑판의 그 부포도 역시 40mm 그 불에다 자동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후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요 이제 3차선인데요. 근데 저희들이 그 해군에서 볼 때는 초기함으로는 이제 4차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그 중기와 무장은 같은데 사격 통제 장치가 WM-28 그 네덜란드 시그널사 제품에서 영국의 WSA 423 장비가 탑재됩니다. 그래서 이 423 장비는 최초로 사격 통제 장치를 국내에서 기술 도입한 그 생산이거든요. 이때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전투 체계까지도 이제 국산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423을 갖다가 탑재한 그 함정이고요.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기어링이 퇴역을 하면서 D입니다. 이제 구축함이죠. 거기에 장착했던 하푼 미사일을 4기를 갖다 2기에서 이제 탑재를 합니다. 여기서 포를 갖다가 철거를 하고 탑재를 하니까 추가로 탑재를 한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뭐 다 그저 하폰을 갖다 다 설치한 게 아니고요. 일부는 국내에서 그 개발한 그 해성 대함 미사일을 개발 시험을 하고 또 일부에는 그 해성을 갖다 탑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요. 이제 이 포항급 초계함이 이제 여러 조선소에 나뉘어서 이게 양산이 됐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포항함 이 건조 당시에는 방위산업특조법에 명시된 방위산업의 보호 육성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업체별 전문화 계열화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문화 계열화 제도라는 것은 군수품의 그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방산 시장에서 무분별한 그 신규 업체의 진입을 갖다가 차단하고 또 기존 그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1983년에 도입돼 가지고 2008년에 전면 폐지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초기함의 그 전문 업체로는 전문 업체가 이제 함정을 만드는 거죠. 업체로는 현재의 그 한진중공업인 대한조선공사, 그 당시에 대한조선, 다음에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코리아타코마, 조선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재의 대우조선해양인 대우중공업이 전문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지고 물량을 배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히 4개 업체에서 초계함을 건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요. 방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방산물자의 생산 계획이라든가 또 그런 이제 이 방산 정보죠. 방위산업 업체가 아닌 업체에서는 정보가 있을 수가 없죠. 또 자격 기준이나 또 절차의 이 복잡성으로 방위산업 지정은 쉽지 않은 게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방산시 진입이 지금도 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는 잘 나가는 그 유명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규제만 있고 또 물량 보장도 어렵고 그만큼 수익도 안 내고 그러니까 아예 방산 시장에서 발을 빼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현재의 그 방위 산업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기 다른 조선소에서 같은 함정을 균일한 품질로 생산하려면요, 뭔가 중간에 협의체나 이 소통의 창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초계함을 저기 이제 경비함이죠. 경비함을 4개 조선소에서 방금 말씀 4개 조선소에서 동시에 나누어서 가지고 건조한 그런 특이한 그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함정을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 조선소에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 설계를 갖다 한 업체인데요. 한 조선소에서 한쪽의 선도함을 먼저 착수를 하고 어느 정도 다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인 위험이 해결한 후에 시차를 두고서 다른 조선소에서 후속함을 건조하는 겁니다. 근데 동해 함이나 동해급이나 포항급처럼 이렇게 처음에 만드는 시제함부터 여러 조선소가 동시에 건조하는 경우는 없지요. 이렇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력화의 그 시급성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북괴의 그 도발은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그 해당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죠. 이런 그 상황에서 해군은 초계함을 효율적 건조를 위해 가지고 이제 동시에 그 건조를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선도 조선소 건조회의라는 일종의 그 협의체를 갖다가 운영을 합니다. 이 협의체는 선도 조선소의 수석 감독관이 주관을 하게 되고요. 동일한 설계도에 따라서 또 동일한 품질을 위해서 이 건조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 당시에 선도조선소인 대한조선공사에서 각 조선소의 설계부장, 또 구매부장, 또 감독관이 모여가지고 설계도 출도 일정이라든가 자재 구매 등을 갖다가 협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선도조사 건조회의를 합니다. 이런 협의체 운영은 그 후에도 동시에 여러 척을 만드는 그런 함정에서는 향후에 모든 그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제도가 정착이 되죠. 협의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우리 직접 운영을 하신 정광훈 감독관께서 설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된 건데요. 이제 선도 조선소 건조회의 맞죠? 이 협의체가 이제 좀 잘 작동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감독관님은 어떻습니까? 초기에 이제 PCC 1차 동해함 내척,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포항함급 내척 갈 때 이때는 이제 계약이 계산 계약이었습니다. 계산 계약이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국회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계산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고 하면은 실제로 함정을 건조하면서 투입된 비용, 돈이죠. 그 돈은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계산계약이라는 건데 이게 계산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약부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각기 물건을 사면은 가장 싼 것으로 정산을 해주겠다. 그럼 이제 비싸게 산 놈은 손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매를 택했냐면 공동구매라는 이제 방법을 택해가지고 똑같은 이제 계약으로서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는 조금 전에 설명되어진 바처럼 이제 선도조선소에서 설계 도면을 꾸려서 상세 설계 도면까지를 만들어서 각 조선소에 이제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면은 그 도면을 가져가 가지고 각자 생산 시스템에 맞는 이제 생산 설계만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 이제 구매는 동일하게 나오는 자재 스펙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한 곳에서 사고, 이러니까 이제 품질 균일화를 위해서 설계 도면 같이 나가지, 물건 같이 들어오지, 이러니까 이제 품질 균일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뒤에 가면서 계약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확정 계약으로 바뀝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확정 계약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조선소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각자로 스펙만 같으면은 물건을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사기 시작했죠. 어쨌거나 그렇더라도 요구된 사양이 같았으니까 품질이 균일화되지 못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고, 품질 균일화를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각 조선소의 현장 작업자들의 일솜씨, 핸드 스킬에 관한 요 정도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 가지고 매월 감독관들이 모이고 설계부장이 모이고 구매부장이 모여가지고 도면 나누어주고 다른 설명할 부분 설명하고 보완해줄 사항 보완해주고, 그다음에 구매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입찰을 해서 어느 업체를 정하고 그렇게 운용이 됐습니다. 운용이 됐고, 품질 균일화를 위해서는 어땠느냐 하면은 이 협의체 운영 외에는 이제 특별하게 더 있지는 않았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서 조선소 간에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A 업체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를 잡아서 물건을 넣어주고 싶고, B 업체는 또 자기가 거래하는 중에 누군가를 잡아서 넣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상호 이익을 좀 이렇게 챙겨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의에서 이제 감독관들이 정리를 해줬죠. 정리를 해줘가지고 큰 말썽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80년대에 건조된 최초의 국산 호위함과 초계함들. 오랜 시간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으로 대한민국 해안을 든든히 수호해왔다. 하지만 건조된 지 30년이 지난 함정들은 하나둘씩 제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기 시작했다. 울산함과 서울함 등 울산급 두 척이 2014년과 2015년 퇴역했고, 동해급 초계함도 세 척이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퇴역했으며, 포항급 초계함 또한 5척이 2009년부터 차례로 퇴역의 수순을 밟았다.
해군은 이 함정들을 대체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신형 호위함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FFX 사업은 구형 호위함과 초기함을 대체할 함정 건조 사업으로 총 3단계로 나눠 2020년대 중반까지 20여 척의 전투함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FFX 1단계 사업은 2001년에 시작돼 인천급 호위함 6척을 건조 완료했으며 마지막 한 척의 추역을 앞둔 상태다. 그에 이어 추진 중인 FFX 2단계 사업은 모두 9척을 건조할 예정이며 지난 6월 일본 함인 대구함이 진수되기도 했다. 지난 40여 년간의 함정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기술력과 첨단 무기를 장착한 차기 함정들. 울산급 호위함과 동해포항급 초기함을 대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굳건히 우리 해역을 수호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초계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는데요. 정광훈 감독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포항급의 양산에도 좀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20척이 넘는 이제 초계함을 만드는 과정, 그 양산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10년에 20척이면은 나누기 10 하면 1년에 2척입니다. 네. 2척이고. 그 당시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조선소의 능력으로 보면은 1년에 2척이면은 사실 물량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방산조선소가 4개 조선소가 있었거든요. 4개 조선소가 1년에 2척이면은 이 로드가 걸리지도 않는 거죠. 다른 프로젝트가 없다면은.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방산조선소의 수량, 능력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해군인이라는 조직하고 조선소라는 조직은 이제 분명히 상호 이익을 달리하는 조직이거든요. 한쪽은 좋은 품질의 함정을 만들어서 가지겠다는 거고, 또 한쪽은 요구된 품질을 최소화 만족시켜주면서 최대한 만족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최소화 만족시켜주면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조선소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 부분들은 이제 다 이제 계약서 해석에 관한 건인데, 그 당시에 계약을 한 사람들이 참 잘 했더라고요. 해석에 있어서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갑이 해석하는 대로 따랐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제 조선소 간에는 이런 이제 상호 이제 이익에 관한 이런 것들이 서로 밀어주고자 또 좀 밀어받고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조선소의 숫자, 그다음에 그 조선소의 능력 때문에 이 정도의 물량은 쉽게 소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지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원활하게 양산이 된 걸로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심희섭 제도께서도 이 양산 과정에 참여하셨었죠. 이 양산에 참여하신 입장에서 이 과정에서 혹시 개선해야 될 점은 없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사격 통제 장비의 국산화, 즉 기술 도입 생산인데요. 이게 영국의 사격 통제 장비인 WSA-423은 완전하게 성능이 입증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추적 윈도가 추적 윈도가 이렇게 빠집니다. 추적을 하다가 추적을 못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못 하냐면 이미 배가 다 완성이 됐는데도 사격 성능 시험을 갖다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그래서 1년 이상 해군의 하민도가 지연되고 심한 스트레스를 시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 제작사인 페란티사, 영국의 페란티사에서 집중적인 전문 기술자가 투입돼가지고 순차적으로 결국은 해결을 합니다. 그럼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마스터의 진동 문제를 겪게 됩니다. 423으로 바뀌면서 변경되면서 레이더도 바뀌게 되고 또 마스터의 길이가 길어지는데요. 시운전 중에 엔진 부하가 85%에서 마스터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스트가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는 그 마스트에 붙어 있는 추종 레더의 성능과 내구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렇거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 그 연구소를 찾아갔는데 현대 연구소에서 책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나믹,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다이나믹 바이브레이션 옵서버라는 게 전문 서적입니다. 이게 헌트라는 그 사람이 글을 쓴 건데 이게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진동이 있을 경우에 바이브레이션 옵서버, 즉 진동 흡수체에서 진동을 흡수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포항함도 마스트의 육각형 내부에다가 비어 있습니다. 끝단에 추 형태의 중량물을 매달아 가지고 마스트가 진동을 할 때 이를 감쇄시키고 진동을 분산시켜 가지고 공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달 이상을 그 마스터에다가 이제 그 고유 진동수를 찾기 위해서 햄마링 테스트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오실로스코프로 딱 봐가지고 얼마를 찾는 거죠. 고유 진동수를 갖다 찾아가지고 진자 형태의 중량물을 갖다 설계하고 시험하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최적화해가지고 이를 갖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함장님, 네. 동해급, 포항급 이제 초계함에 대해서 지금 쭉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이 초계함이 지난 30년 동안 이제 우리 바다를 좀 잘 지켜줬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뭐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함정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의 종합체입니다. 기술의. 그냥 배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각종 기술이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뭉쳤을 때 제 기능을 갖는 거죠. 그런데 지난 그래도 30년 동안 우리 바다를 잘 지켜왔다.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성공적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포항함 클래스가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던 것은 86년, 88년 그 올림픽, 그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걸 이제 치르기 위해서 그 막중한 그 경계 임무가 주어졌죠. 근데 그것을 그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포항급 클래스 같은 날렵하면서도 그 쾌적성이 높아가지고 그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함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일단은 됐어요. 근데 아직 그 숫자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오늘날까지 30년 동안은 뭐 24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정한 분야에서는 한국 함대가 부자가 된 느낌이죠. 쓸 수 있는 그 배가 있다는 거. 그 30척이 있다 그러면 그 각 함대에 나누면 한 5, 6척씩 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그게 든든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바다를 잘 지켜왔는데 구체적으로 제일로 우리가 그 신경 쓰고 자신 있게 그 했던 것은 이미 미리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육상에서 간첩선이 튀면 그 예상 경로에 미리 배치하겠다가 그것을 하시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하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이 가장 컸던 그 효과라고 봐요. 그 이외에도 이제 우선 이제 또 숫자가 많으니까 북방 한계선에서 이제 경비 작전을 하는데 그 경비 작전뿐만 아니라 호송을 하게 돼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갈 때 여객선들이 매일 다닙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교에 그 함정들이 NLL 위쪽에서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혹시도 모르니까 근접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그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앙따인 같은데 그 당시에는 하도 그 양측 간에 긴장이 고조되니까 지금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계속 호송을 하죠. 그러면은 그 뭐 이렇게 가는 그 여객선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손도 흔들어주고 그래서 그 좋은 그 인상을 가지고 있고 예. 다만 그
다음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대잠전 능력에 있어서는 초계함이니까 그 나름대로 성능은 갖고 있다. 예,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제 이 초계함의 기본적인 목적, 연안 경비함으로써 대간첩전 퇴치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잘 수행을 해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 작전 중에서 가장 크게 기억 남는 전과로서 이렇게 그 자랑할 수 있을 그런 사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제가 이제 그 포항 함장 할 때는 포항급이 이제 첫 번째 함입니다. 그러니까는 커다란 전과를 일이 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시기나 아니면 확률이나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다음에 온 그 함장, 이대 함장이 걸출한 함장이 또 있었는데 그 함장은 동해에서 그때 86년인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간첩선 모선을 격침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쌍방 교전이 있었는데 아주 정교한 그 사격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죠. 그 점이 저는 그때 직접은 없었지만 큰 그때 성과를 올렸고 기타 이제 포항 정도가 외해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보면은 간첩선이 육상에서 접선하고 뒤로 튈 때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5분 만에 이게 경비하고 있다 5분 만에 31나트, 32나트가 그냥 나니까 그 즉응성이 대단히 양호한 편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고 또 고속정 편대도 또 이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멀어져 가면은 자기 위치를 위에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게 아닙니까? 그런 작전도 우리가 많이 했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밤 9시 15분 해경에 도착한 한 통의 보고. 훈련 중인 함정에 물이 샌다는 것. 1분 뒤 백령도 방공 33 진지에서 감지된 폭음. 그로부터 다시 1분 뒤인 9시 17분 내부 CCTV 영상이 중지되고 그 5분 뒤인 9시 22분 1200톤급 함정은 그대로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만다. 지난 2010년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천안함 피격 사건의 일지다. 이 사건으로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은 구조되었지만 40명은 전사하고 6명은 실종됐다. 3월에 차디찬 바다 한가운데서 청년 46명이 이유도 모른 채 수장된 것이다. 천안함 피격은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해군이 차기 전투함 개발에서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인지를 시사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에 비해 수상함 전력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해왔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유의 비대칭 전력을 발전시켜왔다. 잠수정을 이용한 적의 기습 도발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이 도입해야 할 함정 전략과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 천안함 폭침이 우리 함정 개발사에 남긴 교훈을 알아본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중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하게 잘 알려진 것이 천안함인데요.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생각해 보면 뭐 1차적인 원인이 이 북한의 불법적인 이런 도발 때문에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즈음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이 대잠 탐지 능력에 관련된 것이 문제의 핵심일 텐데요. 이 포항급의 대잠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 실질적인 측면이 좀 궁금하고 이 천안함 폭침 과정에서 드러났었던 이런 어떤 북한의 이 공격 수법을 봤었을 때 이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들의 의견을 조금 각각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영우 감독관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그 초계함 자체의 특성,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잠수함을 잡는 게 주목적인 함정은 사실은 구축함입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그래서 구축함이 그 이 대잠 능력과 비교해 볼 때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헬기도 없고 기타 다른 장비들도 그렇고. 그러나 초계함의 그 능력으로 볼 때는 그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특히 이제 그 이 구축함 같은 경우에도 보통 구축함 세 척이 잠수함 한 척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 얘기인데 천안함 케이스는 지금 그 당시 그 이 폭침 현장의 그 해역 조건이라든가 굉장히 그 수심이 낮은 조건 하에서 그 잠수함도 아닌 조그만 그 잠수함이 해저 밑바닥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 거에는 그 상황을 되돌려 본다면 천안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여쭤보신 그 향후 그 이 적의 공격 수법 봤을 때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냐 할 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러한 대잠, 이러한 공격 그 수법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 인지 능력을 반드시 확립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면은 이러한 공격에는 저희들이 대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즉 사전 정보 능력, 그 인지 능력이라는 거는 요 경우에 말씀드리면은 이 잠수정이라는 게 자기가 단독적으로 자기가 모함을 떠나서 나올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즉 모선에 실려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적의 동향을 저희들이 이미 감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수역 또는 해역 지역에 있는 각 군구 관계되는 부대 또는 우리 함정들한테 그 모든 정보들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가면서 해야만이 이런 그 적들의 이러한 공격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건 감독관께서 네. 포항급의 주 임무가 대잠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잠 능력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이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놈, 방어하는 놈, 이 둘이 서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정말 꾸준히 끊임없이 서로 발전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열 길 물속도 모릅니다. 그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가 그렇게 쉽게 탐지되고 쉽게 객침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은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지를 않습니다. 잠수함이라는 놈은 약자가 강자에게 대들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무기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수상함에 비록 헐마운트 소나라든지 토드레이 소나라든지 이런 그 소나를 가지고 대비를 하더라도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데는 제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입체적인 전력을 구성하고 입체 전력을 구성할 수 있는 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충실하게 개발해주고 함정을 건조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플랫폼에 실어가지고 제대로 된 성능이 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함정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그 전술을 건조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교리를 개발하고, 함정에서는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제대로 장비를 구성하고 탐지하고 객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정투 능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쟤네들이 얼마나 위험한 자들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항상 좀 속된 말로 남의 뒤통수만 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건 투철한 국민의식을 갖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바를 다 하면서 항상 경계하고 대비해야지 이것이 함정이 갖고 있는 대잠 능력 하나에만 의존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은 이 천안함이 갖고 있었던 초기함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목적은 지금 다 잘했다. 대신에 이제 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입체적인 전략이 됐든 아니면 이 사전 정보 인지 능력이 됐든 것들을 확보해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번에는 함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뭐 두 분께서 그 전국을 이렇게 찌르셨는데 저는 이제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자병법을 하나 인용하고 싶어요.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언제 와도 나에게 대비 태세가 있음을 믿어라. 이 그 말을 이제 보면은
무식이 불례하고 시오 유의 대지라. 그러니까 손자병법 구변편 8쪽에 8편의 구변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물리칠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유리한 장소에서 이 작전을 펴야지 불리한 장소에서 작전을 펴면 그것도 진짜 불리하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천안함이 위치한 데는 대잠작전을 이렇게 행사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적합하지가 않다. 그때 황천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피양 비슷하게 하면서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점이. 그래서 이건 어떤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소나 그 대잠 능력을 가진 배가 거기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막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작전 환경 이거에 대해서 위험한 위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작전 운영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심희섭 제도께서. 예, 상당히 그 까다로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뭐 세 분께서 다 개념적이고 또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의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조함 측면 또 설계 측면에서 그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결국은 대잠 탐지 능력이죠. 그거는 대잠 탐지 능력이라는 것은 탐지 성능이 좋은 그 소나와 음향 장비를 갖다가 장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탐지 장비가 잘 청음될 수 있도록 함정 자체의 그 소음 준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시끄러우면은 청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요 소음 준위를 갖다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고성능의 그 장비를 탐지 능력이 있는 그런 그 장비를 장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음 준위를 적게 하는 것이 조함 분야에서는 아주 어려운 기술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이제 강화를 해야 될 게 저소음 설계. 그다음에 운전 소음이 적은 탑재 장비를 갖다가 그 선정하는 거. 또 이 소음이 선체 밖으로 그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 설계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음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그 표현도 쓰고. 그래서 소음 관리 업무는 중량 통제하고 그 마찬가지로 기본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나아가서는 그 전 함정의 수명 주기, 운영 중에서도 이거를 수행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임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는 최근 미국이나 그 영국 등에서 생존성 설계 기술과 해석 도구를 개발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를 그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생존성 설계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 뭐냐면은 위험 무기에 그 피격될 수 있는 확률을 다루는 그 피격성을 갖다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 무기를 명중돼 가지고 파괴될 수 있는 그 확률을 갖다가 그 다루는 취약성이라는 그 부분을 다뤄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 무기에 의한 손상 후에 그 회복 능력을 갖다 다루는 회복성 이 세 요소를 갖다가 종속적으로 상호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 균형을 갖도록 통합 설계를 한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해군 조합 역사 측면에서 또 우리의 해양 안보 차원에서 과연 이 초계함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오늘 나와 주신 네 분께 마지막 질문하면서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홍영호 감독님께서 시작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한마디로 저희들 순수한 저희 국산 기술로 설계 건조한 초계함이 저희들 영해 수호를 자주적으로 수행했다는 아까 김주 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동시에 이제 설계 건조를 통해서는 저희들 그 군함 건조뿐만이 아니라 상전 건조에 있어서도 그 많은 그 발전에 저희들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 즉 이 군용에서 적용이 가능한 상용 장비, 부품,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단지 군에서 적용하는 환경시험, 충격, 소음, 진동인데요. 그것을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도입을 하면서 동시에 국산화를 했다는 것. 그래서 흔히 이거를 용어로는 COTS라고 합니다. Commercial Off the Shelf 해서 바로 군용으로 적용 가능한 거를 그 상용 제품을 우리가 군에 적용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저희 한국 그 조합 역사 내지는 조선 역사에서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강원 감독관께서. 뭐 중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이제 울산함을 건조하면서 그리고 이제 동해급 포항급 초계함을 건조하면서 이제 당시에 필요로 했던 경비 세력을 확보했고 대간첩 작전에 필요한 세력도 확보했고 86 아시안 게임 경비 세력 필요한 경비 세력도 확보를 했고 88 올림픽 게임에 대비한 그 경비 세력 확보 이런 데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조합 역사 측면에서 보면은 미 군원에 의해 가지고 2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하던 미국의 그 잉여 함정을 인수해서 미국의 작전 환경에 의해서 건조된 함정을 운용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그 우리의 작전 환경에 맞는 함정을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건조해서 운영하는 소위 함정 국산화에 성공한 역사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해양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그 경비 세력 확보뿐만이 아니라 이 함정들을 설계 건조함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함정을 자체적으로 설계 건조하는 이런 그 기틀을 마련했고 이렇게 능력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해상 분야 그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추가해서 이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 함정 건조의 경험이 많은 이 사람들이 조선소에 그 취직을 해서 이들의 기술을 선도하고 실제로 기술을 관리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조선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최근까지만 해도 그 방산조선소에 가면은 주요 보직자들이 방산 분야뿐만 아니고 일반 조선 해양 분야에도 엄청난 비율의 인력이 해군에서 함정을 건조하던 사람들이 종사를 했었습니다. 종합하면은 이제 함정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다음에 자주국방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 산업 발전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형 초계함을 직접 운영하신 김인주 함장께서. 예, 포항함은 아주 잘 만드는 배다. 그래서 저의 능력을 그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로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위협, 새로운 추세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신형 함정들은 슈퍼 스트럭처 그러니까 상갑판 위에 그 스트럭처를 노출을 점점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함정들이. 그것이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매티리얼도 재질도 화력에 굉장히 강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것은 고온에서 그게 연소가 돼요. 예, 그것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 간다면 포항함이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기적을 남기고 했지만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함정 개발 전문가이신 심희섭 제독께서. 초계함 건조는 실질적인 해군의 그 해상 그 전력을 국산 함정으로 다 그 대체했다고 볼 수 있죠. 아주 큰 의의를 갖는데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의 수상 함정에서는 완벽한 그 대북 우위를 갖다가 가지게 됐다라는 데 큰 의미를 갖다가 둘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것은요. 초계함을 대량 건조하는 덕분에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그 핵심 무기 체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비를 갖다가 국산화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합 측면에서는 이제 초계함을 건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함정의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되느냐 안 되냐, 이런 데 화두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함정의 질을 또 성능을 얼마나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는 큰 숙제를 갖다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초계함 건조는 고속정하고 또 울산급 호위함과 더불어 가지고 국내 조합 능력을 아주 많이 발전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를 계승해 가지고 해군은 그 다음 단계의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 그다음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그다음에 결국은 이지스함인 세종 대왕함으로 전투함의 그 최고 경지에 다다르게 되죠. 지금도 이런 그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네 분 말씀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 그 한국형 초계함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함정의 국산화, 또 해상에 있어서의 어떤 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 줬다는 지점, 그리고 조선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후 지금 해군 함정이 오늘에 있기까지의 역동적인 역할의 한 지점을 획을 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기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함정 개발사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